네, 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 중등 특수 합격하게 된 김유림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합격 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합격 점수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차에 커플 1.33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 점수면 굉장히 1차에서 불안해하시고 과연 내가 2차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인데요. 저는 이렇게 합격을 했을 때 컷으로 합격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수기를 보고 많은 희망을 받아서 열심히 2차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열심히 합격 수기를 작성해 보았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저처럼 꼭 최종 합격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1차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부터 3월 초까지는 끝내주는 기본 이론반이라는 강의가 개설이 되는데요. 개인 공부와 스터디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공부 측면에서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1월 그리고 3월에는 뭔가 저의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필기하고 또 이해하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서진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시는 내용을 잘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념서를 읽어보면서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학원에 가서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측면에서는 이제 저는 3명의 스터디원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1월부터 3월이다 보니까 스터디를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알기 어려웠고, 아직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까 이때의 스터디는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한 스터디보다 밀리지 않고 차근차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한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출 문제를 풀어오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개념책 중간중간에 보시면 기출 문제가 한두 문제씩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를 서진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자기가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분석을 한 것을 스터디원들끼리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어떻게 다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밀리지 않고 복습할 수 있었던 의무감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스터디는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기출 분석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반이라는 강의가 개설이 됩니다. 이때 보시면 저의 공부, 스터디, 시간표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강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이제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하고 서브노트를 만드는 형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보시면 지난주 진도 파트 인출 스터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했던 영역에 대해서 인출해보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의 전에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출분석 강의가 시작됐을 때 첫날에는 제가 교재를 받을 수가 없어서 미리 문제를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하고 미리 제가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하고 문제를 푼 후에 강의를 들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본 결과 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었고 내가 어려웠고 또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기 전에 스스로 기출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1월부터 3월에 개념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기억이 휘발되었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풀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 전에 그 해당 영역에 대해서 개념서를 한번 빠르게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강의를 들을 때는 서진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시는 것을 빼놓지 않고 필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제가 어려워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제가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하고 단관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강의를 들을 때 사용했던 형광펜하고 제가 집에서 스스로 단거나 분석을 했을 때하고 다른 색으로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기출 분석을 해주셨음에도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문제에서 문제행동 유발의 요인이 되는 환경을 재구성하는 중재가 무엇인지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선행사건 중재입니다. 그러나 선행사건 중재의 개념이 곧 이 문제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 안에 어떤 특정 단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의를 그대로 개념책에 옮겨 적어서 이것까지 함께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끝나게 되면 개념책에 해당 문제의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치고 스티커를 붙이는 기출 분석 표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기출 연도를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강화 계획의 유형별 설명에 대한 큰 부분의 이 옆에다가 기출 분석을 스티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약에 이 단어를 적는 것이 문제에 나왔다 하면 이 단어의 자체에 형광펜으로 문제를 표시하고 그 옆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에 대한 예시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밑줄을 치고 예시 쓰기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표시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꼼꼼하게 기출 분석 스티커를 붙인다면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번씩 이 단어를 묻는 것은 다 출제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장점이나 단점을 묻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무엇이 나올지 보다 쉽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다시피 노란색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에 제가 들으면서 형광펜을 쳤던 부분이고 다음 파란색 형광펜은 기출 분석을 들을 때 표시했던 부분 그리고 빨간색은 기출된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의 형광펜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 제작하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표 표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합격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브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광펜이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을 위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기출 부분은 필수적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구조화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표 형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서진 선생님 끈기책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파일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닌 손으로 직접 다 써가면서 서브노트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에 임용은 저희가 손으로 적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만든다는 것이 한글 파일로 작성하기에 살짝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그 서진 선생님 기본 책 앞에 있는 마인드맵 순서를 참고하여 큰 틀을 잡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이미 기출되었던 부분을 표시한 것이고 노란색 부분은 서진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출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합격 수기에 다양한 사진들을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든 후에는 저는 제가 만든 이 서브노트는 무조건 100% 백지 인출이 될 수 있도록 외워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 때 솔직히 제작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들고는 있지만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서브노트를 제작하려고 했던 이유는 7월부터 8월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서브노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작에만 집중하고 암기를 하지 못한다는 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월 강의를 듣기 전에 무조건 이 서브노트 제작을 완성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때 진행했던 스터디도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스터디인데요. 짝 스터디로 인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임용 같은 경우에는 100% 주관식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정말 답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에 나갔던 영역에 대해서 인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뇌전증 중 전신 발작 유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아니면 불수의 운동형의 뇌손상 부위, 근력의 특성, 원시 반응을 설명하시오. 라는 식으로 쪽지를 만들고 그 옆에 개념책에 이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의 페이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영역을 정해서 쪽지를 만든 다음에 마구잡이로 섞습니다. 섞는 다음에 한 명씩 뽑아서 이 쪽지에 나와 있는 답을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책에 적혀있는 워딩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인데요. 워딩대로 외운다는 것이 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의 경우에 말로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학생이 못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말로 인출할 때는 워딩 그대로 교사는 결정적인 자료가 있지 않는 한 학생에게 최소한의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교육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워딩 그대로 외우도록 노력했습니다. 서진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임용은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키워드와 문장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7, 8월에는 문제풀이반 매주 토요일에 개강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강의 개강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어떤 날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계획표를 미리 작성해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정서행동장애 그리고 자폐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다면 이 영역에 맞추어서 일주일 공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만약 문제풀이 강의 날이다 하면 월, 화, 수에는 암기가 진행되고 목요일에 이 3일 동안 암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인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에는 목요일에 했던 인출 스터디에서 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 외워지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때 암기에서 사용하게 될 자료가 바로 3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만들었던 서브노트입니다. 그 서브노트를 통해서 구조화 암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보다 세부적이고 또 정확한 암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3일에 걸쳐 또 스터디까지 하면 총 4, 5일이
4, 5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5일 동안 정말 그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무조건 거의 모든 것을 공부하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것을 암기하고 토요일에 문제를 풀러 간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맞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또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문제를 풀기 전에 최대한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공부하고 외우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토요일에 문제를 푸신다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월, 화, 수에 암기를 하고 목요일에 인출 스터디를 한다고 했었죠. 그때 이제 진행했던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짝 스터디로 백지 인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이때는 정말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백지에 제가 외웠던 서브노트를 그대로 인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에 인출을 한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 자체에 제가 인출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제공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출 단서를 제가 직접 만들어 그 단서를 보면서 인출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인출 단서 이미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큰 틀의 마인드맵을 미리 적어둔 후에 여기에 적혀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가 백지에 직접 적어보면서 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저의 서브노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서브노트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인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8, 9월 연도별 기출이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때 스스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분석하고 강의를 듣는, 즉 강의를 가장 마지막에 듣는 형태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공부법은 문제 하나당 구조화, 그리고 인출을 정말 상세하게 해보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만약에 팩스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팩스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팩스의 순서도 한번 적어보고 만약에 답으로 상황 이야기를 적는 것이 문제였다면 상황 이야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서술해보고 상황 이야기 지도 순서가 무엇인지도 다 적어보는 형태로 이 단어, 특정 단어가 나왔다면 그 단어 주변에 있는 개념들을 한 번씩 다 인출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출을 하다가 만약 내가 인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장애 파트의 어떤 영역이지 하고 헷갈린다면 바로 서브노트를 펴서 구조를 다시 확인하는 형태로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영역별 기출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구조화가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9월부터 11월 격주 토요일마다 모의고사 반이 열립니다. 이때는 5주간 10회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회독에 집중을 한 형태였는데요. 우선 모의고사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10월 그리고 시험 때까지 한 달 반 동안은 회독을 무한으로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첫 회독은 시간이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5일에 1회독을 진행하였지만 그 다음 회독을 할 때는 4일에 1회독, 그 다음에는 3일에 1회독, 최종적으로는 2일에 1회독으로 가다가 시험 전날에는 하루의 모든 영역을 다 볼 수 있도록 회독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총 10회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 10회독은 5주 동안 10회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한 달 동안은 훨씬 더 많은 회독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하게 나머지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특법이랑 특허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오전에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분량으로 나누어서 반복을 했고 아침에 외운 것을 서로에게 인출해보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법과 특화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공부법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반복만이 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내가 이것을 통문장으로 인출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정말 배우들이 대본을 외우듯이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영우 변호사처럼 줄줄줄 법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22 교육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기출을 보기에도 살짝 애매했고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 살짝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 교육과정과 옆에 하나씩 펴놓고 한 줄 한 줄씩 비교해가면서 달라진 단어나 문장이 무엇인지 밑줄을 치면서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진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등 기본, 고등 공통, 기본사항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각각 문장이 살짝씩 달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 곳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적어두어서 각각 따로따로 암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점자 같은 경우에는 초수 때 암기가 이미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하는 것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소수 때에는 이제 점자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매일매일 아침 8시까지 점자 문제 2문제씩을 보내서 서로 문제를 풀어서 확인하는 형태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점자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기보다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활용하신다면 꾸준하게 놓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어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인데 이게 평면적인 그림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약간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직접 따라해 보기도 하고 또 하루에 3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웹 접근성이나 UDL, DSM-5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매일 아침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빈칸을 뚫고 그 부분을 채우는 형태로 진행을 했지만 점점 갈수록 백지 인출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통문장을 쓸 수 있도록 점점 빈칸을 늘려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수기로 적었으니 합격 수기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의 팁에서는 제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었는지 적어보았는데요. 저는 1차 시험 2, 3일 전부터는 정말 불안해서 머릿속에 내용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서 눈을 감고 들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영상입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인데요. 아이폰에 보시면 미리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시험 2주 전쯤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핸드폰에 알림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자. 지금은 반복만이 답이다. 그냥 계속 반복하자.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미리 알림 기능으로 설정을 해두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자신감 있고 활기찬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때는 2차 준비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 또 시험 당일 날에는 1시간 간격으로 설정을 해서 문제를 잘 읽자, 실수하지 말자, 넌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에 소리로 공부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잘 이용을 했는데요. 이제 서진쌤이 유튜브에 서진 막근기 영상을 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에 이 영상을 음성으로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구조화를 하기도 했고 또 그다음 장특법이나 아니면 총론 같은 경우에도 음성으로 올려주신 강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노래보다는 이렇게 장특법이나 법 같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발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발표 전에는 3명의 스터디원과 함께 주 3회 4시간 동안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이때 가장 잘했다고 느꼈던 점은 1차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기출을 한 번씩 다 돌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다 돌린 후에 1차 합격 후 준비를 할 때의 마음가짐은 그 부담감의 차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1차 합격 후에는 이제 면접과 수업 실연을 서로 다른 스터디로 진행을 했는데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타 교과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주 3회로 진행을 했고 오전 3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의 타 교과 선생님들이랑 면접을 진행하면 보다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고 서로의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다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연의 경우에도 짝스터디로 진행을 했는데요. 주 3회로 진행했고 만나서 바로 지도안 작성부터 그다음 수업 실연 구상, 실연까지 모두 직접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의 일주일 전에는 스터디를 모두 멈추고 개인 연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터디 시간도 아깝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타 지역의 기출을 최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만의 답을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고요. 다음 수업 실연 같은 경우에는 남은 일주일간 매일 2개의 연습 문제를 1시간 동안은 지도안 작성, 20분간 구상, 그다음 20분간 실연 이 한 세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세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총 14세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안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양식이 너무 다르고 피드백을 받으러 다닐 때에도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마다 너무 말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스타일을 하나 정해두고 그 양식에 최대한 있는 조건들을 다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실연의 경우에는 저는 서진쌤과 정조희쌤이 진행해 주신 2차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그 피드백도 물론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따로 나누어 주신 연습 문제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연습 문제를 봤을 때 기출보다 살짝 조건도 많고 까다롭게 느껴져서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점차 하다 보면서 내가 이 실력이 느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연습 문제에 비해서 기출은 살짝 쉽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기출과 조건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고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도 저시각 학생에 대한 중재 방안을 서술하라라는 것이 나왔을 때에도 저는 이 연습 문제에 저시각 아동이 나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그때 연습했던 것 그대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계속 보면서 명칭을 버벅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툭 하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했고 또 이 주제에서는 이 방안을 쓰고 또 이 내용이 나오면 이 방안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저만의 틀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합격 수기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컷으로 합격하셨더라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2차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최종 합격하셔서 현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